오늘은 33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비행과 윤회전시행 및 인과응보 그리고 UFO에 관한 것입니다. 자비행, 자비로운 행위, 자비로운 행동 그런 말이죠. 자비행은 자기의 카르마를 없애는, 자기의 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윤회론과 인과응보 법칙은 우주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하수 안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으며 문명이 크게 진보한 행성에서 날마다 UFO가 지구로 날아온다 하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의 32회에서 이야기한 고 박찬호님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찬호님의 말씀의 계속입니다. 이런 원리를 제대로 한다면 과연 누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서로 공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선행을 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직접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려면 단순한 관념적인 이해가 아닌 뼈저린 깨달음으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타나 예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이 없이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선업에 의한 보답을 의식하지 말고 무의자연의 행으로서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지 않는 조건 없는 이러한 무의의 행위야말로 진정한 공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자타일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남을 위하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위하는 행위이고 남을 해야 하는 행위가 결국은 자신을 해야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업과 인과응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미국의 UFO 접촉자이자 신학박사인 F. 스트랜지스가 1960년대 초 외계인을 만났을 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기독교든 불교든 그것은 단지 천상에서 지구상의 인간들을 계도하려는, 즉 지도하려는 그런 얘기죠. 지도하려는 단계적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례로 마스터들을 파견함으로써 지상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이나 우주에는 또 다른 형태의 고차원적 종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결코 지구상의 교단 형태의 종교는 아닐 것이며 또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 석가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보다 진보된 행성계일수록 그것은 교단 형태의 종교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 내면의 신성과 직접 교류하고 대화하는 그야말로 종교 아닌 종교, 즉 1인 종교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추구하고 있는 종합정신수련을 포함한 그러한 초종파적인 종교, 초종교라고 하죠. 이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교단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전달되어 버리니까 1인 종교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신앙은 지구상의 예수나 석가와 같은 중개자 내지는 스승도 필요 없는 종교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이상이 박찬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고 박찬호님의 해설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 즉 카르마의 법칙이 꼭 불교의 전유물은 아니고 이 법칙은 윤회전시의 원리와 더불어서 우주의 편만에 있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UFO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체죠. UFO 실험과 탐색에 관해서 우선 알아봅시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정체불명의 괴 비행체가 수없이 출현하여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접시 모양의 비행기가 아무 소리 없이 순간적으로 하늘에 나타나다가 눈 깜짝할 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을지자 모양으로 헤엄치듯이 날다가 좌우 위아래 어느 방향이든지 마음대로 비행하면서 때로는 밝은 빛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대가 무리를 지어서 정지해 있기도 하는 이 비행 물체들은
지구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초과학의 세계소원 비행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더에 엄연히 그 실체가 잡히고 있고 또 사진까지 찍히며 실제로 UFO에 탑승해서 승무원들과 대화까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UFO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논쟁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UFO 존재에 관한 과학적인 논거는 코넬 대학,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의 프랑크 드레이크 교수가 고안한 공식이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드레이크 교수는 우리의 은하계 내에 진보한 문명인이 살고 있는 행성의 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서 진보한 문명이라는 것은 전파 통신 천문학 수준에 도달한 문명인을 말합니다. 우리 지구로 말한다면 대략 한 100년 정도 됐다고 하죠. 전파 통신 천문학. 그 드레이크 교수의 공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N은 N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I. 근데 이제 대문자 I입니다. F 대문자 I 곱하기 F 소문자 I 곱하기 FC 곱하기 FL이다. 여기에서 N-는 은하계 가운데의 항성의 수, 그 다음에 FP는 행성계를 지닌 항성의 비율. 행성과 항성은 다르죠. 항성은 별이고 행성은 이제 지구나 화성 같은 이런 빛을 스스로 내지 않는 건 행성이고, 그 다음에 NE는 어느 특정한 행성계 가운데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지닌 행성의 수, 우리 지구같이. 그 다음에 이제 F 라지 I, F 대문자 I는 적당한 환경을 지닌 행성 가운데서 실제로 생물이 탄생한 행성의 비율. 그 다음에 F 스몰 I, 소문자 I. 그것은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 가운데서 지적인 생물이 존재하는 행성의 비율. 그 다음에 FC는 지적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 가운데서 통신기술을 지닌 문명인이 있는 행성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L은 그 행성의 수명 중에서 기술적 문명인, 그러니까 전파 통신 기술을 가진 문명인이 존재하는 기간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는 아까 말했듯이 100여 년 정도 되었다죠. 전파 통신 비율이. 전파 통신 기술을 가진 그 기간이 대략 한 100년. 그런데 이제 방금 말한 이런 내용은 칼 사강 교수가 쓴, 이분이 이제 칼 사강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1980년대 90년대에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 교수죠. 이 교수가 쓴 코스모스,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코스모스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은하계 내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면 N-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 대문자 I 곱하기 F 소문자 I 곱하기 FC까지의 수는 1 곱하기 10의 구승계, 즉 적어도 한 번 기술 문명이 꼽혔던 행성은 우리 은하계 내에서, 우리 은하계는 3천억 내지 4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라지요. 우리 은하계 내에서 약 10억 개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술 문명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 그런 행성이 대략 한 10억 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맨 끝의 FL 값인데요. 이 FL은 기술적 문명인이 존재하는 비율이니까 우리 지구의 예를 든다면 전파 천문학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문명을 지닌 것은 지금부터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파 천문학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20세기에 새로 생겨난 한 천문학 분야는 아주 특이한 장소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뉴저지주 중부에 있던 감자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1930년대에 칼 젠스키라는 사람이 농업지역인 홈델 근처에 특이한 전파 수신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 전자기 복사, 즉 스펙트럼, 그러니까 전체 전자기 복사 스펙트럼 중 우리 눈에 보이는 좁은 영역인 가시 스펙트럼에만 의존하던 천문학의 범위를 그 밖의 영역으로 최초로 확장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디딘 첫걸음은 결국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전파 천문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산을 해본다면은 우리 지구에 지금 그 100년이 됐으니까 지구가 태어난 지 46억 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억 분의 100년, 46억 년분의 100년. 이 때문에 여기에 10억 개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46억 분의 100. 그건 얼마가 되냐면 21.7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대략 한 22개의 행성에는 전파통신 기술을 가진 인간이 거주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파통신 기술의 그 종속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는 100년이지만은 1000년이 된 행성도 있을 것이고, 또 10,000년이 된 행성, 혹은 뭐 100만 년이 된 행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수치가 얼마든지 가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수만 또는 수십만 개의 행성에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한, 즉 전파 천문 기술에 도달한 그런 행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지구에만 그 인간이 거주한다, 또는 우리 지구에만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그러한 그 인간이 거주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넌센스란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UFO에 관한 그 탐색 작업은 1960년 4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미국의 오즈마 계획 시초였다고 하는데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외계에 보내진 인공전파를 탐색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개시 10여일 만에 포착된 인공전파는 결국 지구의 비행기로부터 보낸 것이라는 게 밝혀져서 실패하였고, 결국 이 계획은 10여 년 후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반면에 미국의 달 탐색 과정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그 왕복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UFO를 보았다든지, 또는 지구상 여러 곳에 많은 UFO들이 끊임없이 날아들어서 인간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보는 그 사진은요, 1995년도 9월 4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서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촬영한 UFO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UFO와 외계인이라고 하는 책 그 앞의 여러 화보 중에 하나에 나와 있습니다. 조경철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조경철 박사님이 한다면 1980년대, 90년대 그때 그 굉장한 활동을 했던 그 천문학자죠. 미국의 나사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그랬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그 UFO와 외계인이라는 이 책에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